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기분 좋은 반등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밤 사이에도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특히 이날 시장은 기술주의 랠리가 나타나면서 이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58% 상승한 채 마감됐습니다. 자, 리스크 온 투자 심리가 좀 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자,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 만에 24,000달러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넷플릭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죠. 넷플릭스의 실적 이후에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덕분에 다른 OTT 업체들, 파라마운트라든지 디즈니 이런 업체들까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도체 법안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전체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섹터별로 보더라도 이날은 그동안 시장의 하락을 주도해 왔었던 IT 섹터와 그리고 임의 소비재, 이 섹터들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금까지 시장을 선방했었던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이런 섹터들은 오히려 좀 부침을 겪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자,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소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7월 20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시하면서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술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가 0.15% 상승, S&P 500이 0.59%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이 1.5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바닥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이 거의 3개월 만에 처음으로 50일 이동평균선을 웃돌면서 지수의 낙폭이 제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3주 만에 최고치로 마감했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약간 사그러들었다라는 게 월가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가 바닥을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신중한 입장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반등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통제될 수 있다. 그리고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미국 주택시장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요 위축으로 거래 건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자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요. 6월의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41만 6천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3.4%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5월 기존 주택 판매 규모는 전월 대비 5.4% 하락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4.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020년 6월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월간 주택 판매량 감소가 이루어진 이유로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에 가깝게 급등했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고 주택 판매가 저조해지자 신규 착용 규모도 2%가량 줄어들었고요. 투자은행들은 줄줄이 미국의 GDP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날 특히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메타 플랫폼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미국 상원이 반도체 법안 통과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라는 소식에 AMD, 엔비디아 그리고 퀄컴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 유틸리티 섹터와 같은 방어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장마감 후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42% 증가했지만 마진은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소폭 상승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애프터마켓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었죠. 예상보다 훨씬 더 적은 구독자 감소를 발표한 이후 7% 넘게 올랐습니다. 당초 예상치였던 200만 명 감소 대비
97만 명 감소라는 실제 수치에 대해서 선방했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많습니다. 넷플릭스는 3분기의 경우에는 구독자가 10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디즈니, 파라마운트, 로쿠와 같은 스트리밍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바이오젠은 2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바이오젠은 월가 예상치보다 높은 2분기 순이익 그리고 매출을 발표했고요. 올해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들이 바이오젠의 의약품을 모방하는 등의 영향으로 매출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밝힌 점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베스앤바디웍스는 2분기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하향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 급격한 하락세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3.2% 상승 마감했습니다. 카지노주들은 올랐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 윈리조트가 각각 2.75%, 1.1%씩 올랐는데요. 로이터에서 마카오가 코로나19 관련 규제들을 점차 풀면서 토요일에 그동안 닫았던 카지노들을 다시 열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여름 피크 드라이빙 시즌에 미국의 가솔린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미 정부의 발표가 영향을 줬습니다. 현재 국제유가 배럴당 10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에 24,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6월 중순 이후 처음인데요. 최근에 나스닥 등 미 증시가 상승하자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23,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2위 코인인 이더리움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50%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장중에 한데 1,6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오는 9월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이더리움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떠올랐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4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1년의 기다림. 요즘에 기다리고 있는 게 많아서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이틀째 미국 증시로 비교적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날은 나스닥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되기는 했지만은, 근데 이게 어떤 지금 시장의 심리에 따라서 매수세가 나오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시장에서의 말을 좀 들어보니까 1년 뒤에 좀 수익을 기다려보겠다, 좀 내다보겠다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번스타인이라는 기관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현재 주식 매수를 한다면은 향후 몇 주간은 좀 고통을 줄 수 있겠지만은 1년 후에 나 자신에게 고마워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의 장기 심리 지표가 향후 1년간의 강한 글로벌 주식 성과를 시사하고 있다. 다만 단기, 그러니까 한 4주 정도를 봤을 때의 심리 지표는 중립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뒤의 수익은 좀 보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전술적인 백기투항, 미국은 아직 안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럽은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심리는 안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장기적인 심리는 극단적인 비관론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기대를 걸고 앞으로의 성과를 기대하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과거 4차례 이처럼 장기적인 극단적 비관론이 팽배했을 때가 1987년과 2008년, 2011년, 20년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1년 후에 수익률의 평균을 내보니까 약 한 28.8%, 즉 1년을 좀 기다리면 이렇게 수익이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견딘 이후 1년만 기다리면 네. 훨씬 더 좋은 시절이 올 거야라는 그런 마음가짐들 덕분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분석인 것 같은데, 사실 요즘처럼 6월 14일, 지난 6월 14일이 바닥인 것 같다는 좀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바닥을 딛고 반등하느냐가 가장 최고의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떤 조건들이 좀 성립을 해야 진짜 바닥을 딛고 반등하게 되는 걸까요? 네, 뭐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어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이 좀 초반부를 지나고 있지만은 눈높이가 안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좀 분위기가 좋다, 낮아진 눈높이를 좀 비트를 많이 하면서 이 좋아진 그런 결과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의 투자 심리도 좀 우호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은 이익 추정치가 더 떨어져야지 시장에 좀 바닥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에 공통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만 하더라도 이제 JP모건의 콜라노비치 유명 스트래티지스트죠. 이분도 올해 이익 전망에 리셋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전히 이 전년 대비해서 이익 성장을 시사하는 그런 추정치가 나오고 있다. 근데 이익 바닥 전에 주가 바닥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이익 전망이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돼야지 본격적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재개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반기에 이익 전망이 다소 좀 훼손이 되는 것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변곡점도 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다. 뭐 한 9월 정도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주춤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좀 분위기를 보면은 심리 지표는 좀 극단적인 비관론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네네. 좀 바닥을 쳤다라는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뭐가 더 필요하느냐, 이익 추정치에 조금 더 하향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야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다소 완화되면서 시장에서도 좀 바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저희가 보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 주가가 이익에 선행을 하잖아요. 네. 그 말은 어떻게 본다면은 주가 바닥 역시도 이익 바닥에 선행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JP모건에서도 얘기하듯이 이익 추정치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향이 되면서 그게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주가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것이다. 물론 애널리스트들의 이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례 없는 뭐 공급단에서의 이슈, 네네. 그리고 탑라인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바텀라인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추정치를 섣부르게 좀 하향할 수 없었던 거는 이해는 가지만은 시장에서는 좀 더 거기에서 가시성을 좀 확보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자, 진짜 피크 아웃일까? 인플레이션이 진짜 꺾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 지표들이 계속 이제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휘발유 가격부터 한번 볼 텐데요. 지난 한 달 동안 휘발유 가격,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CNBC에서는 다양한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뭐 $4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 6월 14일이 휘발유 가격도 미국에선 피크였습니다. 그 당시에 $5.01를 기록했었는데,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지금은 $4.467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기사에서도 언급한 게 허리케인 시즌이 돌아오면 그때 정제시설 잠깐 멈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은 다시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전제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휘발유보다 인플레이션에서 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거비죠. 구성 종목 가운데 거의 40%를 그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미국의 모기지 수요가 22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 구매 활동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지표고요.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지난 6월 기존 주택 판매가 5.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0년 이래 2년 만에 가장 둔화된 것은 물론이고요. 물론 이런 가운데 그 주택 가격은 $41만 6천 전년 동기 대비 13.4%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택 구매 활동 그리고 주택 거래가 활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인플레이션이 진짜 좀 꺾이고 있는 좀 전조 현상인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네, 여전히 뭐 높고 그리고 좀 둔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뭐 2, 3%까지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수치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좀 지났다라는 쪽으로 좀 시장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는 FOMC에서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에 그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또 근거로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UBS 같은 경우에 다음 주 FOMC에서 75bp 인상을 예상을 했는데요.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성장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12월 이후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가 여전히 좀 과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긴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100bp를 만약에 7월에 인상을 할 거였으면은 블랙아웃 기간 이전에 연준 위원들이 어느 정도 힌트를 줬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뭐 6월 CPI 확인하고 좀 쇼크를 받기는 했지만은 그런 향후를 좀 내다봤을 때는 이런 뭐 좀 정점을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7월에 뭐 그렇게 급진적으로 긴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논리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이제 월가의 의견을 전해드렸던 바가 이제 시장 반등을 전망하는 IB들은 대부분 전제 조건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거나 완화됐을 때를 꼭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장 반등이 좀 그런 의미에서 의미는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시장의 또 기대를 반영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요소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반등을 점치는 주요 기관들의 주요 로직 중에 하나는 경기 침체가 짙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깊은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감안을 했을 때는 이런 고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돼야지 그렇게 얕은 침체에서 그치고 빠르게 이렇게 경기도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좋은 쪽으로 보는 기관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채용 중단 릴레이. 이것도 다소 요즘에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또 새롭게 올라왔을까요? 네, 릴레이 하듯이 지금 대형 IT 기업들이 고용을 좀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날은 구글이 향후 2주간 채용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인포메이션이라는 그런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2주간 채용을 중단하며 그 시간을 인력 니즈를 검토하는 데 활용하겠다라는 내부 메일이 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구글은 이 올해 말까지 고용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피차의 CEO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만 10,000명을 채용을 했었다. 그러면서 속도 조절에 좀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2주간은 채용을 안 하겠다. 이렇게 또 소식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5월에 메타 플랫폼스가 특정 팀의 채용 중단을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뭐 트위터, 스포티파이 등의 또 IT 기업들도 고용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도 내년에는 고용을 감축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 뭐 테슬라 같은 기업은 아예 감원을 했었고 이런 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혹시 지금 이렇게 구글에서조차 인력을 2주간 잠시 고용을 중단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그 온라인 광고 시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결국은 뭐 그런 쪽으로 시장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업황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용도 좀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 소식과 관련해서 매크로 먹구름에 구글이 다른 빅테크들의 움직임에 동참을 했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디지털 광고 지출의 둔화를 감지한 듯하고 신중론을 반영한 듯한 그런 무브라고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광고 업황에 대해서 최근에 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봤더니 모건 스탠리가 분석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6월 1일에 모건 스탠리가 주요 이 온라인 광고주에 대해서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좀 하향 조정하면서 7월이 6월보다 안 좋고 6월이 또 5월보다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관련된 우려가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2009년의 상황보다는 뭐 전망이 낮겠지만은 더욱더
현실적인 전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알파벳에 대해서도 내년도 에비타 전망을 기존 대비 4% 정도 하향 조정을 했어요. 이런 이 부분들이 눈높이가 낮아지는 부분들이 또 관련 기업들의 채용을 또 조절을 하는 이런 계기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완벽하진 않지만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간의 거래 주가 반응은 썩 괜찮더라고요. 자, 어떤 실적을 발표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날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테슬라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이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출은 일단 42% 늘어났고요. 결국 성장세는 이어갔지만 마진이 하락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림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분기별로 테슬라의 EPS를 보여주는 건데 물론 이번 분기는 제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면 2019년 이후 흑자 전환된 이후에 테슬라의 이익은 항상 늘어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분기 EPS는 3.22달러를 기록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실적을 보니까 이번 주당 순이익이 2.27달러를 기록했거든요. 결국 2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이 감소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자, 이유는 뭐 이미 알려진 바와 다 같은데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한 상하이 공장의 가동 중단,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 여기다 또 독일 공장과 텍사스 공장이 새로 신규 가동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드는 높은 비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테슬라도 인력 감축, 즉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익의 감소, 이익의 타격, 이런 것들이 이번 테슬라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테슬라의 주가는 뭐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고요. 자, 테슬라 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최근 테슬라에 대해서 월가의 투자 시각은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지표를 뭐 떼놓고 보면은 매출은 예상치에 뭐 부합한 수준이다.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비트가 나왔는데 이 뜯어놓고 보면은 자동차 부문에서의 마진 지표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2분기에 27.9%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지난해 2분기에 28.4% 이후에 꾸준하게 좀 개선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올해 1분기에는 마진이 무려 32.9%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좀 꼬꾸라진 것이 아쉽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도 뭐 평균 판매 단가, ASP 상승 등으로 인해서 방어를 했고 어느 정도 이익이 또 비트를 했다. 이 부분의 시장도 좀 주목을 해서 시간의 거래 이 반응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도자료를 보면은 베를린에서 일주일에 이제 1000대를 생산하는 것을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공장, 뭐 오스틴도 포함이 되겠죠. 여기에서의 생산 확대, 램프업의 그 진전이 있었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욱더 달성이 돼야지 앞으로도 또 마진이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주요 IB들의 사실 전망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2분기에 인도 대수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인도 대수 발표 이전에 이미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었고,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도 이 인도 대수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어떤 뭐 생산 증대 속도가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 압박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비관론을 내비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치가 낮은 상황에서 일단 이익 비트의 시장이 주목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뭐 관건도 이런 뭐 오스틴 공장, 베를린 공장에서의 생산 증대가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마진 측면에서 좀 더 효율을 좀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실적 발표까지 총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